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막대한 빚 때문에 젊은 여성은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호라비와의 사랑 없는 결혼을 강요받습니다. 첫날 밤이 인생 최악의 공포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불과 몇 시간 후 그녀는 그 남자의 충격적인 변신에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박소미, 26살입니다. 작은 도시의 자재상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죠. 제 삶은 늘 평범했습니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팔려가듯 결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잔뜩 흐렸고 거센 바람에 흙먼지가 날려 뺨을 때렸습니다. 제가 막 마감 정산을 하려던 참에 이웃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미야, 어서 기러기로 나와봐. 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지셨어. 저는 머리가 멍해져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쉰이 넘으신 저희 아버지는 지금껏 건강하셨는데 길에서 쓰러지셨다니요. 제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전봇대에 기댄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키려는데 등 뒤에서 바위처럼 단단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박 사장 따님이신가? 남자가 으르렁거리듯 물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발밑에 서류, 뭉치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쓴 차용증이야. 빚 3억, 2년이나 밀렸어. 오늘 밤까지 해결 못하면 우리 방식대로 처리할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아버지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곧 갚으려고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아버지가 변명했지만 남자가 말을 잘랐습니다. 돈 없으면 다른 걸로 갚아야지. 우리 사장님은 빚 오래 끄는 거 싫어하시거든.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지독한 담배 냄새와 등골이 오싹해지는 압박감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목공소를 열기 위해 빌린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실패한 뒤에는 사채까지 쓰며 제게 숨겨왔던 겁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어 3억은 감당할 수 없는 액수가 되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소미야.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놓치면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꽉 잡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멍하니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월급 200만 원 버는 제가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죠.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세상에 의지할 사람은 아버지와 저 둘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8시쯤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대문 앞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컸지만 낮에 봤던 사채업자들처럼 험악한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흰 셔츠에 어두운 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의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아주 차분했습니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저를 기다린 사람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가족분과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사장님, 제가 꼭 갚겠습니다. 시간만 좀 더 주십시오. 강민준 씨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압박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해결책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죠. 그는 집 안으로 들어와 좁은 거실을 둘러본 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께서 3억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따님인 소미 양이 유일한 가족이라는 것도요.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4년 전 아내와 사별했고 8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을 잘 돌봐줄 착한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소미양이 제 아내가 되어준다면 박 사장님의 빚 전액을 제가 갚겠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귀를 울릴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소미는 이제 겨우 26입니다. 사장님과는 20살도 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강민준 씨는 그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요는 않겠습니다. 두 분이서 상의해 보시죠. 하지만 거절하신다면 저는 제 방식대로 빚을 처리하겠습니다. 기한은 사흘들이죠. 그는 명함 한 장을 남기고는 넋이 나간 우리 부녀를 뒤로 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며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아버지의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안쓰러웠지만 저 역시 두려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남자, 그것도 아버지 버린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제의 그 사채업자들이 다시 찾아와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며 협박했습니다. 사흘은 무슨, 우리 사장님 마음 바뀌셨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저는 공포에 질렸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강민준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본 사채업자들은 깍듯이 인사하고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가 절대 거역해서는 안 될 사람인 것처럼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강민준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싶진 않지만 소미 씨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인 것 같군요.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기 전 강민준 씨는 제게 딱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만 도와주신다면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읽을 수 없는 깊은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거대한 침실문 앞에서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이 많고 아내와 사별한 지 오래된 남자. 그는 분명 성급하게 3억을 주고 사온 물건처럼 저를 취하려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에 들어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강민준 씨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봤던 냉정하고 엄격한 남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의를 벗고 있었는데 믿을 수 없을 만큼 탄탄한 몸이 드러났습니다. 넓은 어깨와 단단한 등, 선명한 가슴 근육까지 쉰을 바라보는 남자의 몸이 아니라 무서울 정도의 자기관리가 느껴지는 강인하고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그가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오늘 밤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뭘 원하시는 거죠? 그는 다가오지 않은 채 저를 소름 돋게 하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소미 씨는 자기가 어떤 남자와 결혼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강민준 씨의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오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넓고 조용한 방 안에서는 제 심장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그 남자는 벽등의 노란 불빛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여자를 돈으로 산 남자의 탐욕스러운 눈빛도 상대를 제압하려는 포식자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강민준 씨는 얇은 가운을 걸치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와 3미터쯤 떨어진 곳에 서 있었죠. 보이지 않는 벽이 우리 사이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소미 씨, 나는
당신을 산 게 아니오. 빚을 갚기 위한 물건으로 생각하지도 않아.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감히 끼어들 수 없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 아들을 위한 제대로 된 가정, 그것뿐이요. 저는 떨리는 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저씨께서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하지만 난 그런 남자가 아니오. 저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깊은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차갑지도 사악하지도 저를 얻었다는 만족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계심에 가까웠습니다. 맞아요. 그 역시 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를 선택하셨나요? 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강민준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 뒤로 팔짱을 끼고 천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당신 가족을 3개월 넘게 지켜봤으니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희를 지켜보셨죠? 내 주변의 대부분 사람들과 당신이 다르다는 확신이 필요했소.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 아주 잔인해. 내 아들이 더 이상 상처받게 할 사람을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았소.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잔인하다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가 대답하며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아내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아무에게도 한 적 없는 이야기지만 오늘 당신에게는 말해주지. 내가 왜 호라비가 되었는지.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강민준 씨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날카롭지만 차분한 눈빛으로요. 내 아내는 자기 방에서 죽었소.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지. 하지만 그녀는 내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 비밀을 숨기고 있었어. 저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아내는 중독자였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감각에 중독되어 있었지. 아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어야 했어. 아들이 얼마나 버티는지 보겠다며 3시간 동안 울게 내버려 둔 적도 있었소. 내가 그걸 발견했을 땐 이미 상황이 너무 심각했지. 결혼 생활은 파탄났고 그녀는 스스로 방에 갇혀 생을 마감하는 길을 택했소.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순간 그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한 남자의 슬픔이 아니라 한 번 지독한 고통을 겪고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사람의 것이었죠.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괜찮나요? 아이 이름은 준우, 8살이요. 순하고 겁이 많지. 누가 큰 소리만 내도 무서워해. 그래서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엄마가 필요했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의 연민과 함께 제가 원치 않았던 책임감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민준 씨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지만 제가 놀라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멈춰 섰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자도록 해. 난 옆방으로 가겠소.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희미하게 눈가에 스치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인생에도 억지로 끼어들고 싶지 않소. 당신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결혼에 동의한 거 이해해. 하지만 오늘부터 당신은 내 아내고 나는 당신을 존중할 거요. 그 후에 마음을 열지는 당신에게 달렸소. 저는 끔찍한 첫날 밤을 각오했지만 이 남자는 제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옷장으로 다가가 얇은 담요를 꺼내 문 옆 의자에 놓았습니다. 나는 의자에서 자겠소. 원한다면 문을 잠가도 좋아.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채업자들도 두려워하는 권위 있는 남자, 강인하고 위압적인 몸을 가진 남자가 낡은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마치 제가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보초를 서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서 있었고 그는 눈을 감았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제가 미우신가요? 사랑이 아니라 거래 때문에 결혼했으니까요. 강민준 씨가 눈을 뜨고 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니, 나는 단지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할 뿐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저는 소중한가요?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당신이 보여준 용기를 존중하니까. 아버지를 위해 나서는 여자는 누구든 믿을 가치가 있어. 그의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지만 동시에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에게 빚을 졌지만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정은 처음부터 잘못된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정이 거의 다 되어서야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자에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잠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속삭였습니다. 추우시면 침대로 올라오세요. 침대 넓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서 자. 내일 할 일이 많으니까. 저는 벽 쪽으로 돌아 누워 눈을 감았지만 몇 분 후 그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침대로 오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발코니로 나가 조용히 문을 열고 뜰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밤바람에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깊은 상처와 비밀, 그리고 결코 쉽지 않았을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사실은 그 순간부터 제 인생 또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커튼 틈으로 들어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 든 생각은 낯선 침대, 낯선 이불 냄새였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제가 강민준 씨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죠. 제가 몸을 일으켰을 때 어젯밤 그가 앉아있던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발코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차가운 아침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는 방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넓고 고급스럽지만 과시하지 않는 집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죠. 거실로 내려가자 강민준 씨가 한 남자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마르고 피부가 하였으며 눈은 컸지만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만 듣고도 아이는 움찔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그의 아들 준우였습니다. 강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미 씨, 일어났군. 이리 와요. 소개하지.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잠시 멈칫했습니다. 새엄마라니 제가 그런 입장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준우야, 이제부터 엄마시다. 저는 엄마라는 두 글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준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연필을 쥔 두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마치 고개를 들면 벌이라도 받을 것처럼 침묵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안녕. 준우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을 피하는 아이의 눈빛은 마치 상처 입은 작은 새가 누구의 손길도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젯밤 강민준 씨가 했던 말을 이해했습니다. 아이는 큰 소리를 무서워한다고 했었죠. 발소리만으로도 놀라는 아이는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던 걸까요? 강민준 씨가 제게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집 구경시켜주지.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올 거야. 손님이요? 내 고모님이셔. 아주 꼼꼼한 분이지만 나쁜 분은 아니니 걱정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시댁 식구는 언제나 예측하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오전은 세 사람 사이의 어색한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제가 준우에게 몇 번 말을 걸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작은 끄덕임과 겁먹은 눈빛뿐이었습니다. 아이가 글씨를 쓸 때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지렁이처럼 기어가기도 했습니다. 마치 매 순간 숨을 참고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강민준 씨는 마치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집안의 모든 방과 공간을 꼼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한 방 앞에서 그는 유독 오래 멈춰 섰습니다. 여긴 죽은 아내의 창고였소. 그는 낯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갈 필요 없어. 오래 방치된 곳이니까. 저는 낡은 실이 매달린 잠긴 문을 보았습니다. 그 방에서는 무언가 아주 무거운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며 왜 정리하지 않았는지 물으려다 그의 눈빛을 보고 질문을 삼켰습니다. 어떤 고통은 기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잊을 수 없어서 간직하는 법이니까요. 오후에는 강민준 씨가 준우에게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의 멋진 몸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강하고 절도 있는 동작. 아이는 그의 앞에서 손을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따라했습니다. 준우야, 허리 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놀라 움찔하는 모습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다가가 긴장을 풀어주려 하자 강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스로 익숙해지게도 준우는 더 강해져야 해, 소미 씨. 저는 이해했지만 여전히 아이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고모님이 오셨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마른 몸매, 얇은 입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얘가 민준이, 내 새 부인이니? 그녀는 의심을 숨기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공손히 인사하자 그녀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민준아, 너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전 부인 죽은 지 몇 년 됐다고 이런 애를 데려와. 어려 보여서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 씨는 저 혼자 당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고모, 제 일입니다. 소미 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습니다. 고모님은 눈썹을 치켜뜨며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아버지 빚 때문에 너랑 결혼했다며? 그런 골칫덩이를 들여서 어쩌려고 그래.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마 모든 것을 알고 계셨나 봅니다. 강민준 씨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제 결정입니다. 그녀는 콧방귀를 뀌었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싫어하는 눈빛은 역력했죠. 식사 시간 분위기는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준우는 강민준 씨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음식에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선살을 발라 아이의 밥그릇에 놓아주자 아이는 너무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고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비꼬았습니다. 거봐, 애들은 예민하다니까. 누가 자기 편이고 아닌지 기가 막히게 알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는데 강민준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눈으로 고모님을 바라봤습니다. 고모,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 침묵은 또 다른 싸움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녀는 일어서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예, 내가 충고하는데 이 집 만만치 않아. 특히 죽은 전 부인의 과거를 생각하면 말이야. 처신 잘해.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집 전체를 뒤덮는 검은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강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이마를 짚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미안하군. 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게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 고모님 성격이 간단치 않지만 당신이 손해보게 두진 않겠소.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그는 말이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한 번 결심하면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남자의 약속이었습니다. 아, 그가 갑자기 생각난 듯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은 당신 방에서 자. 난 할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이요? 그가 마당의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묵은 것들을 좀 정리해야 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으로 올라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발코니로 나갔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에 노란 불이 켜져 있었고 강민준 씨가 죽은 아내의 창고라고 했던 복도 끝방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불빛에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더 작고 기묘한 형태의 두 번째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이 남자는 낮에 본 모습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방 안에는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코니 난간을 붙잡고 서서 강민준 씨가 들어간 복도 끝 방의 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밤바람이 얼굴을 차갑게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집의 가장 깊은 비밀을 엿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안쪽의 얇은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강민준 씨의 그림자가 무언가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묘하게 기울고 뒤틀린 분명 그의 것이 아닌 그림자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불안감이 목덜미를 타고 등줄기로 흘러내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그곳을 바라보다가 방 안의 불빛이 갑자기 꺼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그가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침묵, 5분, 10분, 15분이 지나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마당에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에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놀랍게도 강민준 씨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깨어 있었던 사람 같지 않게 셔츠는 단정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미 씨, 아침 식사예요. 사람 시켜 준비해뒀으니.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우도 아빠 옆에 앉아 가끔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전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어젯밤에 그 방에 왜 들어가셨어요? 강민준 씨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지만 제 속을 꿰뚫어 보는 듯 깊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미 씨,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내가 말하고 싶어질 때 그때 말해주겠소. 그 대답에 저는 실망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그의 인생에 들어와 아내가 되었습니다. 만약 준우나 저에게 위험한 일이 있다면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불이 꺼지고 한참 동안 안 나오셨잖아요. 제가 그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건 과거의 일이요. 당신은 그저 내가 당신과 준우에게 그 일이 영향을 미치게 두지 않을 거라는 것만 알면 돼.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당신과 준우,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준우를 제 아들처럼 말했습니다. 준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는 눈을 깜빡이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아이에게서 다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리고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문 열어라. 내 새 부인 좀 보러 왔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강민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고모님이시군. 제가 움직이기도 전에 고모님이 이미 집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휙 둘러보고는 저를 보며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새댁이 아침부터 시어른께 인사도 안 하니 이 집은 늦잠 자는 버릇없다. 제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모님, 막 내려왔어요. 그녀는 흠을 잡으려는 듯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습니다. 애가 비쩍 마르고 얼굴도 창백한 게 제 몸 하나 못 챙기면서 이 집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가겠어. 저는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고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강민준 씨가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고모,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미 씨도 제 아내입니다. 존중해 주세요. 고모님은 비웃었습니다. 존중? 제가 아버지 빚 갚으려고 너랑 결혼한 거 아니냐? 그런 애를 뭘 그렇게 떠받들어? 방 안의 공기가 돌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준우는 겁에 질려 의자를 아빠 쪽으로 바싹 당겨 앉았고 손을 떨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모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빚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얹혀 살지도 않았고 고모님께 모욕당할 만큼 잘못한 일도 없습니다. 고모님이 제게 획 돌아섰습니다. 네가 감히 어른한테 말대꾸야?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저는 떨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민준 씨가 일어서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 돌아가세요. 준우가 불안해하는 거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고모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가방을 들고 씩씩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저만 들릴 만큼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 집, 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아. 두고 보면 알게 될 거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후에 강민준 씨는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외출하며 제게 준우와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아이와 가까워질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그가 떠나자 준우가 제게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앉았습니다. 괜찮으면 엄마라고 불러도 돼, 준우야.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잠 못 잤어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준우는 제 방 바로 아래에 있는 자기 방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아줌마가 밤새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잠자리가 바뀌어서 조금 설쳤나 봐. 준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저를 울컥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빠,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은 준우는 아빠를 무서워한 적이 있다는 뜻이니? 준우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아빠를 무서워한 적 없어요. 옛날 엄마가 무서웠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아빠를 오해하면 안 되니까요. 저는 몸을 숙여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말해봐. 아무도 널 다치게 못하게 할게. 준우는 눈을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8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깊은 상처가 담긴 눈이었습니다. 옛날 엄마는 저를 어두운 방에 가뒀어요. 아빠가 퇴근하고 와서 제가 우는 걸 보면 엄마는 제가 말썽을 부렸다고 했어요. 아빠는 그걸 믿었죠. 엄마가 죽고 나서야 아빠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무슨 상자? 준우는 잊고 싶은 기억을 떠올리듯 한 글자 한 글자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카메라들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옛날 엄마는 저를 촬영했어요. 매일매일.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고 작은 손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가 그 상자를 열어보고 울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친엄마가 아들을 카메라로 감시하다니. 이건 병이 아니라 비뚤어진 집착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도 끝 방. 꺼진 불빛. 두 개의 그림자. 강민준 씨는 추억을 정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과거와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쾅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우는 깜짝 놀랐고 저도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노크도 없이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준 어딨어? 내 목 받으러 왔다.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준우는 새파랗게 질려 제 등 뒤에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문이 벽에 세게 부딪히는 소리에 집 전체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준우는 겁에 질린 작은 고양이처럼 제 등 뒤로 숨었습니다. 낯선 남자는 위협적인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구겨진 셔츠의 단추를 풀어헤쳐 목에는 푸른 문신이 보였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의 눈은 저를 훑고 지나가 떨고 있는 아이에게 멈췄습니다. 저 꼬마 아직도 여기 있네?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준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진짜 엄마처럼요.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는 헤헤하고 기분 나쁘게 웃었습니다. 이것 봐라. 민준이 새 부인이라더니 제법인데. 난 태식이야. 죽은 내 남편 전 부인의 동생이지. 내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는 거야. 이 집엔 우리 누나 목도 있거든. 알겠어? 준우는 제 옷자락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고 태식을 쏘아보았습니다. 이 집안일은 당신과 상관없으니 나가주세요. 태식은 제게 다가와 얼굴을 바싹 들이밀었습니다. 이것 봐. 제법 예쁘장한데?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기세등등해. 네가 뭘 안다고 큰 소리야. 그가 저를 밀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피하기도 전에 다른 손이 제 등 뒤에서 나타나 그의 팔을 붙잡아 뒤로 꺾었습니다. 태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악, 민준이 형, 놔. 돌아보니 어느새 강민준 씨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침착함이 아니라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태식의 손목을 강하게 쥐었고 태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태식은 이를 갈았습니다. 누나는 죽고 형이 다 차지했잖아. 난 내 몫을 찾으러 온 것뿐이야. 저 새 부인 좀 봐. 아무것도 모르지. 내가 다 말해줄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민준 씨는 그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닥쳐.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강민준 씨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늘 침착하고 조용하던 남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태식은 바닥에서 기어 일어나며 헐떡였습니다. 형이 뭐 깨끗한 줄 알아? 모두가 형을 무서워할 것 같아. 우리 누나가 죽은 건 형 때문이야.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준우는 제 다리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민준 씨는 아무 반응 없이 서 있었습니다. 화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침묵했죠. 태식은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거봐, 아무 말 못하잖아. 자기도 잘못한 걸 아는 거지. 어디 새 부인한테 말해봐. 네, 전 부인이 어떻게 죽었는지. 저는 강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눈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태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거겠지? 주겠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이 근처에 나타나지 마. 더는 참지 않겠다. 태식이 달려들었습니다. 얼마나 줄 건데?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질 만큼. 강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태식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형은 언제나 누나 일에 약했지. 좋아, 돈 가져와. 강민준 씨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준우를 방에서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는 제 눈을 보지 않은 채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태식이 강민준 씨를 따라 뒷마당으로 간 후 저는 준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준우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아이는 저를 꽉 껴안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 삼촌은 무서워요. 옛날 엄마는. 삼촌이 올 때마다 화를 냈어요. 저는 아이의 어깨를 더 꽉 감쌌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준우는 한참 동안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쁜 사람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그저 아이의 친엄마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준 씨,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준우야,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널 정말 많이 사랑해. 그건 진심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준우가 잠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거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강민준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앞에 술잔을 놓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벽 너머의 먼 곳을 응시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안 잤군. 오늘 있었던 일 알고 싶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태식이는 준우 친엄마의 동생이요.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하지. 예전부터 아내에게 돈을 받아가곤 했소. 아내가 동생을 너무 오냐오냐 해서 평생 철이 들지 못했지. 저는 끼어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 엄마는 아팠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정신질환이었지.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 했고 준우가 자기를 무서워해야 말을 듣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모든 걸 촬영하고 준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지. 난 일 때문에 바빠서 전혀 몰랐소. 그의 목소리가 메이는 듯 했습니다. 준우가 갇혀있는 걸 몇 번 봤지만 아내는 준우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라고 했소. 난 그걸 믿었지. 내가 바보였어.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서야 그 카메라가 든 상자를 발견했소.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영상들을 하나하나 보는데 내 얼굴을 내가 치고 싶었소.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식이는 누나가 죽은 뒤로 그걸 빌미로 돈을 요구했소.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일부러 끔찍한 말들을 해댔지.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돈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소미 씨, 때로는 평화를 사는 게 전쟁을 하는 것보다 싸게 먹힐 때가 있소. 저는 이해했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더 어두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에게 다른 걸 숨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소미 씨, 당신이 두려워하는 건 원치 않지만 이건 알아야 하겠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내 전 아내의 죽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강민준 씨는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 죽음은 사고도 아니었고 자연사도 아니었소.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그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태식이라는 거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어서 한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누군가 이 집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들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민준 씨가 벌떡 일어나며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소미 씨, 방으로 올라가서 준우랑 같이 문 잠가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소의 침착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가 진심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창밖의 딸깍 소리는 마치 심경을 긁는 금소금 같았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강민준 씨가 제게 달려와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소미 씨, 빨리 방으로. 저는 정신없이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발바닥이 타는 듯 했죠. 준우의 방문을 열고 뛰어 들어가자 아이는 잠에서 깨어나 제 껍에 질린 모습을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바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조용히 엄마 옆에 있어. 아래층에서 강민준 씨의 발소리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 무겁게 울렸습니다. 준우의 방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커튼을 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었죠. 뜰을 내려다보자 대문 박노란 가로등이 깜빡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등골을 가장 오싹하게 만든 것은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철문이 살짝 열려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떨었습니다. 그 사람은 문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준우가 제 옷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혹시 태식 삼촌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발소리가 훨씬 가벼워. 준우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슴에 꽉 안고 머리까지 감쌌습니다. 강민준 씨의 목소리가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소미 씨, 문 잠갔소? 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 절대 열지 마시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는데 아래층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의자가 넘어지고 창문이 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나와, 숨지 말고. 저는 준우를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 둘 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집 주변을 빙빙 도는 소리였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였죠. 준우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옛날 엄마가 화났을 때 나던 소리랑 같아요. 저는 준우를 숨이 막힐 정도로 꽉 껴안았습니다. 함부로 추측하면 안 돼. 당황하면 안 돼. 하지만 마당의 발소리는 마치 집안의 사람들을 미치게 하려는 듯 계속해서 집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발소리보다 더 무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똑딱 똑딱 시계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준우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 사람 우리 방 창문 바로 아래에 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준우의 머리를 감싸 안고 방의 가장 구석진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뒤쪽 창문은 여전히 희미하게 덜컹거렸습니다. 누군가 창틀에 손을 얹고 있는 것처럼요. 바로 그때 딱 하고 유리가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유리를 건드린 소리였습니다. 준우는 귀를 막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더 이상 창밖을 볼 용기도 커튼을 열 용기도 크게 숨 쉴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당에서 강민준 씨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잡았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준우는 제품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친 듯이 도망치는 발소리, 무언가 쿵 하고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철책이 거칠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으로 달려가 아래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민준 씨가 마당에서 대문으로 뛰쳐나가는 순간 길거리의 불빛이 그의 얼굴 반쪽을 비췄습니다. 굳은 표정, 긴장감, 그리고 관자놀이를 따라 흐르는 땀방울. 침입자는 이미 담을 넘어 사라진 후였습니다. 5분 후 강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계단에 발을 디디자마자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저, 누구예요? 무슨 일이에요? 강민준 씨는 손을 들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잠깐만 숨 좀 돌리고 저는 그를 거실 의자로 부축했습니다. 그가 앉았지만 여전히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고 어깨는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알지만 잡지는 못했소. 저는 그가 말을 이어가길 기다렸습니다. 그는 계단 위, 제 등 뒤에 수목업에 질린 토끼처럼 떨고 있는 준우를 보았습니다. 그 시선에 강민준 씨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제게 준우를 데리고 방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이를 달래 재운 뒤 다시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강민준 씨는 마치 기나긴 어둠과 싸운 사람처럼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 견딜 수 있어요. 그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를 진실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제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아는 마음 사이에서요.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소미 씨, 방금 그 사람은 태식이가 아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발소리가 달랐어요. 그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이 집에서 일했던 사람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구요? 그가 주먹을 쥐며 목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 전기 기술자였던 현수라는 자요. 아내가 개인적으로 고용했던 사람이지. 그땐 내가 바빠서 신경 쓰지 못했는데 나중에 카메라를 다시 확인하다가 그가 아무 이유 없이 아내의 방에 나타난 장면을 발견했소.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아는 사이였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아내가 죽은 직후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소. 아무도 그를 찾지 못했지.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럼 왜 다시 돌아온 거죠?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아내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공기가 칼로 베인 듯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그가 희미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없소. 하지만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의 직감은 틀리지 않아. 저는 어젯밤 어두운 방 안에 두 번째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집 주변을 맴돌던 발소리, 부서지지 않은 채 열려있던 대문, 그리고 준우가 했던 말. 친엄마가 화가 나면 집을 점검하러 사람들을 불렀다고 했죠. 그중 한 명이 현수였을까요? 설마 그가 돌아온 이유가 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아는 거죠? 강민준 씨는 제가 놀랄 만큼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복도 끝 창고방에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방, 강민준 씨가 제게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방. 이름 모를 어둠으로 가득 찬 방. 제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내분은 그 방에서 돌아가신 거 맞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혹시 아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소미 씨.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활시위처럼 팽팽했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알아도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소름 끼치게 차가웠습니다. 만약 현수가 정말 그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그가 오늘 돌아온 건 겁을 주려는 게 아니야.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럼 뭘 하려고요? 그가 제 온몸에 닭살이 돋게 하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자신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되찾으러 온 거요. 저는 발끝까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거의 바람소리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죠? 강민준 씨가 눈을 감고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미 씨, 그건 바로 복도 끝방이요. 복도 끝방. 강민준 씨가 그 세 단어를 말했을 때 등줄기를 누가 길게 핥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눈도 깜빡이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의 불빛이 그의 얼굴에 반쯤 그림자를 드리워 그가 몇 살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왜 그 방이 그에게 중요한 거죠? 강민준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영원히 입을 열지 않을 것만 같았죠. 마침내 그가 죄를 고백하는 사람처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방 안에는 그가 남기고 간 것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미 씨,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말하면 충격받을 거요.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해 보이세요? 침입자를 받고 준우에게서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도망가지 않아요. 강민준 씨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냉정한 남자의 것이 아니라 진실과 두려움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미 씨, 내 전 아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방에서 죽지 않았소.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어디서요? 강민준 씨는 일어나 발코니로 나가 난간에 두 손을 기댔습니다. 저는 거리를 두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밤 공기가 얼굴을 차갑게 스쳤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죽었소. 하지만 죽기 전 복도 끝방에서 거의 2시간 동안 있었지. 2시간.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현수도 같이 있었나요? 강민준 씨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난간을 꽉 쥐었습니다. 있었소. 카메라에 그가 복도에 나타난 장면이 찍혔지. 하지만 그가 방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영상이 없어. 영상이 없다고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래, 기계 고장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 버튼을 눌렀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집안에 있던 사람만이 삭제할 수 있었다는 거네요. 강민준 씨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현수는 그 방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죽기 전 2시간 동안 그 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의 영상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강민준 씨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잠 못 이룬 탓에 붉어진 눈, 그리고 수년간 억눌러온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만약 아내의 모든 비밀이 드러나면 준우의 과거가 파헤쳐질 거요. 아이는 질문받고 조사받고 불안정한 아이로 낙인 찍히겠지. 내 아들이 더 이상 어떤 상처도 받게 할 수 없었소.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걸 혼자서 감당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닥으로 떨어지는 돌멩이처럼 낮고 갈라졌습니다. 난 침묵을 택했지만 현수는 사라져주지 않았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돌아온 게 열쇠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방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건가요? 그가 제게 다가오며 느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미 씨, 그는 열쇠나 물건을 되찾으려는 게 아니오. 제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그가 이어서 한 말은 제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원본 카메라 영상을 되찾으러 온 거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원본 영상이요? 그럼 아저씨가 보신 건 사본이었나요? 제가 떨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원본은 가지고 계신 거군요. 강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그 영상에 대체 뭐가 찍혔길래 그가 저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소미 씨, 그건 외도나 폭행 그런 게 아니었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뭐였죠? 그가 한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광기.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강민준 씨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소. 소리치고 웃고 물건을 부수고 벽에 스스로 머리를 박았지. 나를 저주하고 준우를 저주했어. 그러고는 어둠 속 누군가에게 계속 말을 걸었지. 그 모든 게 카메라에 찍혔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그 영상이 공개되면 내 아들이 어떻게 살겠소. 사람들은 아이를 엄마의 그림자처럼 볼 거요. 난 아들이 고통받느니 차라리 내가 나쁜 평판을 견디는 게 낫다고 생각했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본 강민준 씨는 강하고 단호하고 때로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4년 동안 심장을 짓누르는 무거운 비밀과 함께 살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담장 밖에서 스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고 강민준 씨 역시 즉시 자세를 바꿨습니다. 고통스럽던 그의 눈빛이 야수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문으로 다가가 커튼 틈으로 밖을 엿보았습니다. 키 크고 마른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담장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준우의 방창문 쪽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민준 씨의 손을 잡았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어요. 강민준 씨는 이를 갈았지만 그 남자는 문을 부수거나 담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거나 이 집에서의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요. 그러더니 그는 손을 들어 담장을 3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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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분명하고 느리고 일정한 간격의 3번의 노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준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화나면 문을 3번 두드리곤 했어요. 신호라고 했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가 준우, 엄마의 신호를 따라 하고 있어요. 강민준 씨가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기울이더니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는 지금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요. 제가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신호요? 강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원본 카메라 영상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는 정확히 알고 있다는 신호. 제 숨이 멎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시작에 불과했고 몇 년간 비밀을 품고 있던 복도 끝 방의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모자를 쓴 남자는 소리 없이 담장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갈밭 위를 소리 없이 스치듯 걸어 몇 초 만에 집 옆의 나무들 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집 안에 서 있었지만 2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강민준 씨는 그가 사라진 방향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소미 씨, 올라가서 준우 좀 확인해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위층으로 달려갔습니다. 준우는 잠들어 있었지만 2 손은 꿈속에서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아이가 평온한 것을 확인한 뒤에야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강민준 씨는 현관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무언가를 부술듯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죠.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가 3번 노크한 건 무슨 의미죠? 강민준 씨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아내가 쓰던 신호지만 그는 아내를 부른 게 아니오. 그는 나에게 과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게 원본 영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강민준 씨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동굴 같았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확신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럼 원본은 어디에 있죠? 그가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복도 끝방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걸 4년 동안이나 거기에 두셨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해. 그 방 열쇠는 단 하나뿐이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수도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럼 그가 가진 열쇠는요? 강민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아내가 예전에 그에게 준 복사본이요. 하지만 창고문 잠금 장치는 아내가 죽은 뒤에 바꿨지.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속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위에 있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의자에 앉아 물었습니다. 저 원본 영상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왜 파기하지 않으셨어요? 강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속 깊이 가라앉은 듯 낮았습니다. 파기하는 건 보이는 증거만 없애는 것뿐이요. 정말 위험한 건 그 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해했습니다. 진짜 위험은 하드 드라이브가 아니라 현수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아내분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의심하시는 거죠? 그가 숨을 내쉬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소미 씨,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말할 수 없소. 다만 아내가 죽은 후 그가 사흘 동안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뿐. 경찰이 왔을 때도 그가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소.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쩌면 그가 증거를 없애려고 돌아온 걸지도 몰라요. 강민준 씨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은 그가 그녀에게 남기고 간 것을 되찾으려고. 그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닭살이 돋았습니다. 그가 남긴 게 뭔데요? 강민준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계단 쪽으로 걸어가 위층의 어두운 복도를 보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소미 씨, 모든 게 더 나빠지기 전에 이걸 알아야 하겠소.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말씀하세요. 한참 후에야 그가 느리지만 무거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 아내가 죽기 한 달 전 임신했었소. 저는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아저씨의 아이였나요? 강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었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채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현수의 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강민준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거의 확신이요. 저는 눈앞의 모든 것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던 여자, 아들을 학대하고 비밀의 방에서 광기를 부리던 여자, 전기 기술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임신까지 공기가 돌처럼 굳었습니다. 제가 마른 입술로 물었습니다. 저 아내분은 임신 사실을 안 후에 돌아가신 건가요? 강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안지 2주 후였소. 저는 손끝까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우는, 그 불쌍한 아이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죠. 강민준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내는 내게 뱃속의 아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의 것이라고 말했소. 그땐 헛소리인 줄 알았지. 아내가 죽고 나서 이 복도 끝방에서 임신 테스트 결과를 찾았소. 몇 주 된 태아의 것이었지.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긴 서랍 안에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현수가 돌아온 것은 바로 그 임신 테스트 결과와 카메라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강민준 씨 아내의 죽음과
관련이 있고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증거가 아직 그 방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그 방을 열 거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과거가 담겨 있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곳이 되었소. 그가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가 열기 전에 내가 먼저 열어야 해. 저는 그를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4년 동안 피해왔던 과거와 처음으로 마주하려는 그의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문을 열고 그 영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삭제할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신 테스트 결과는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태울 거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한 방향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가 이어서 한 말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삭제하기 전에 전체 영상을 다시 볼 거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건 아저씨를 더 아프게 할 뿐이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아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강민준 씨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가슴이 두근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단서를 찾기 위해 다시 보시려는 거군요.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아니, 현수가 정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아내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거고 이 모든 일에 배후에 있는 자는 입을 막기 위해 반드시 돌아올 거요. 저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럼 오늘 밤은 어떻게 하죠? 강민준 씨는 준우가 자고 있는 위층을 올려다보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소미 씨, 오늘 밤은 준우 방에서 자요. 나는 맞은편 방에서 잘 테니 문을 꼭 잠그고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열지 마시오. 저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가 정말 집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강민준 씨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돌아올 거요. 내가 열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 방을 차지하고 싶을 테니까.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그는 서랍을 열어 조심스럽게 포장된 전기 충격기를 꺼냈습니다. 소미 씨, 난 4년 동안 이 날을 기다려왔소. 저는 전기 충격기와 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이 집은 결코 평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집안은 온기가 모두 빠져나간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준우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아이는 잠들었지만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복도 밖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의 무드등이 부드러운 노란빛을 비췄지만 그 빛은 바깥의 어둠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문틈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라도 누군가 문 밖에서 눈을 붙이고 안을 들여다볼 것만 같았죠. 맞은편 방은 강민준 씨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기 전 그는 저를 보며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미 씨, 명심해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절대 문 열지 마시오. 그가 들어온다면 다른 길로 들어올 거요. 방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말은 밤바람보다 더 저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1시쯤 준우가 뒤척이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잠꼬대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버리지 마.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8살 아이의 꿈마저 이토록 불안하다니.
제가 준우를 다시 재우려던 순간 집안 어딘가에서 끼익 하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방도 복도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실에서 나는 소리 같았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곧이어 소리를 죽이려는 듯 아주 가벼운 발소리가 벽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준우가 벌떡 일어나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옛날 엄마가 내던 소리랑 같아요. 저는 아이를 꽉 껴안고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일 리 없어. 하지만 아이의 트라우마는 제 가슴을 찢어놓을 듯 아팠습니다. 저는 준우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문으로 다가가 귀를 바싹 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죠. 갑자기 똑 하고 한 번의 노크 소리가 집안 어딘가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가슴을 부여잡았고 준우는 겁에 질려 이불 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그 방을 열 거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과거가 담겨 있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곳이 되었소. 그가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가 열기 전에 내가 먼저 열어야 해. 저는 그를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4년 동안 피해왔던 과거와 처음으로 마주하려는 그의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문을 열고 그 영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삭제할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신 테스트 결과는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태울 거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한 방향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가 이어서 한 말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삭제하기 전에 전체 영상을 다시 볼 거요. 하지만 불이 꺼진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멀리서 비치는 불빛의 희미한 윤곽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키 크고 마른 형체가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저 제 방 쪽을 응시하고 있었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긴 그림자가 마치 기어오는 검은 얼룩처럼 벽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준우를 안으로 끌어당기고 아이가 울지 않도록 입술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형체가 고개를 돌려 맞은편 방, 강민준 씨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참았죠. 그리고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강민준 씨의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파란 불꽃을 튀기는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우레와 같았습니다. 거기서 그 형체는 즉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끄러지듯 빠른 속도였죠. 도망칠 생각 마.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소미 씨, 문 잠가요. 나오지 마. 저는 즉시 문을 잠갔지만 아래층에서는 계속해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달리는 발소리,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벽에 가구가 부딪히는 소리. 집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준우는 제 품에 안겨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아빠, 아빠. 저는 아이를 방구석으로 끌고 가 머리를 감싸 안고 제 몸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아래층에서 강민준 씨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그 방이야? 오늘 밤엔 어림도 없어. 그리고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아래층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강민준 씨가 아주 작지만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차단기를 내렸겠다. 제법인데. 저는 처음으로 강민준 씨의 목소리에서 그토록 짙은 증오를 느꼈습니다. 준우는 계속 울었고 저는 아이의 귀를 막고 등을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아래층에 계시잖아. 하지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1분, 2분, 3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방 안의 시계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준우를 침대로 옮겨 눕히고 한참을 달래고 나서야 아이가 겨우 울음을 그쳤습니다. 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은 여전히 제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새벽 3시쯤 방문 앞에서 아주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죠. 누구지? 현수, 아니면 민준 씨. 저는 문의 귀를 바싹 댔습니다. 소미 씨, 강민준 씨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셔츠 한쪽 소매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도망쳤소. 저는 떨면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그는 나와 마주치길 피했어. 하지만 그가 원하는 건 단 하나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복도 끝 방이요. 그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가 그 방에 들어가려 했다면 진작 들어갔을 거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럼 뭘 원한 거죠? 그가 주먹을 쥐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과 준우를 겁주려는 거요. 당신이 무서워서 이 집에 더는 머물 수 없게 만들고 나를 흔들려는 거지.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왜, 저를요? 강민준 씨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두려움이 아니라 굳은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당신 방문 앞에서 3번 노크했다는 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다는 뜻이오.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을요? 그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었던 거요. 당신이 지금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의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계속 과거를 파헤친다면 다음 차례는 준우가 아니라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강민준 씨가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소미 씨,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게 두지 않겠소. 저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증오와 결심, 그리고 아주 깊이 숨겨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 복도 끝방을 여는 것은 단순히 진실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지난 4년간 이 집을 조용히 끈질기게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맴돌던 그것과 정면으로 맞서기 위함이라는 것을.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집안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공기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은 부었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준우는 밤새 울어서인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강민준 씨는 준우의 방 맞은편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전기 충격기를 들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추격전 때문에 찢어진 셔츠 소매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잤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는요? 그 역시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은 아주 맑고 또렷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그 방을 여실 거죠. 그는 4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복도 끝에 짙은 갈색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에서 가장 기묘한 문. 페인트도 벗겨지지 않고 경첩도 녹슬지 않았지만 누구든 그 문을 보면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수록 위험해져. 준우는 집에 있어도 될까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친구인 지연 씨에게
잠시 맡길 거요. 그쪽이 더 안전해. 현수가 대낮에 섣불리 공격하진 않겠지만 아이가 엄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제 들어가실 건가요? 해가 뜨자마자 아침 7시쯤 복도에 햇살이 가득 찼습니다. 강민준 씨는 준우를 안고 차에 태워 친구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제 옷자락을 붙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아빠를 도와야 해. 이모님이랑 잠깐만 착하게 잘 있어. 준우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제 손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빠랑 엄마가 있잖아. 친구의 차가 준우를 태우고 멀어지고 나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민준 씨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거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철제,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죠. 소미 씨, 그가 불렀습니다. 때가 됐소. 우리 둘은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집 안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가 앞장섰고 저는 뒤따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끊어질 듯 팽팽한 현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끝 방문 앞에 섰을 때 저는 그 문이 마치 커다란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준 씨가 열쇠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숨소리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소미 씨,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안에서 무서운 걸 보게 되면 바로 말해요. 문을 다시 닫을 테니 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저는 아저씨 아내잖아요. 아저씨가 마주할 수 있다면 저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는 저를 몇 초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안에 두려움을 한 겹씩 벗겨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열쇠를 돌렸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차가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오랫동안 갇혀있던 방이 순결처럼 축축하고 낡은 냄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복도의 빛이 방 안을 비추며 가구 위에 두껍게 쌓인 먼지를 드러냈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4개의 벽은 얼룩덜룩한 흰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고 낡은 나무 책상 하나, 벽에 쌓인 종이, 상자 몇 개, 다리가 부러진 채 나뒹구는 의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둥근 전구가 매달려 있었는데 전선이 마치 누가 거칠게 잡아당긴 것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제 심장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민준 씨가 불을 켰습니다. 약한 백색광이었지만 모든 것을 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벽 구석에는 낡았지만 튼튼해 보이는 녹색 철제 금고가 있었습니다. 강민준 씨가 그곳을 가리켰습니다. 원본 영상과 임신 테스트 결과가 저 안에 있소. 제가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 금고가 단순한 물건 이상의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았죠. 강민준 씨가 몸을 숙여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2, 7, 9.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번호예요? 그가 저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준우가 태어난 날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는 하드 드라이브 케이스처럼 보이는 작은 은색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서류 봉투도 하나 꺼냈죠. 임신 테스트 결과와 관련 서류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쾅 하고 마당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세게 내리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돌아왔어요. 강민준 씨는 긴장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현수는 대낮에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아. 그는 계산적인 놈이야. 2번째, 충격음이 들리고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대문 앞에는 한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고모님도 아니었고 이웃도 아니었습니다. 준우의 친엄마가 강민준 씨와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하숙집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서랍 속 낡은 사진에서 그녀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분이 왜 여기에? 강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저분이 이 일을 알아서는 안 돼. 하지만 그녀는 이미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문 열어요. 중요한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죠? 강민준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다음 말을 외쳤습니다. 당신 집을 엿보는 놈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그 놈이 뭘 원하는지도 안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녀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 놈이 예전에 우리 언니 하숙방에 물건을 하나 남기고 갔어요. 문 안 열면 그 놈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요. 오래전부터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강민준 씨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소미 씨, 저분은 현수가 4년 전에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대화했던 사람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놈이 그랬어요. 내 것을 되찾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이 죽게 될 거다. 라고요. 그놈이 떠나기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준 씨가 제 어깨를 붙잡고 강하게 쥐었습니다. 소미 씨, 이제 알겠소? 현수가 돌아온 건 카메라 영상 때문만이 아니오. 이 방 때문만도 아니라고.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럼 대체 뭐 때문인데요? 그가 곧 부서질 것처럼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형은 언제나 누나 일에 약했지. 좋아, 돈 가져와. 강민준 씨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준우를 방에서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는 제 눈을 보지 않은 채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태식이 강민준 씨를 따라 뒷마당으로 간 후 저는 준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준우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아이는 저를 꽉 껴안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 삼촌은 무서워요. 옛날 엄마는 삼촌이 올 때마다 화를 냈어요. 저는 아이의 어깨를 더 꽉 감쌌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준우는 한참 동안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쁜 사람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미 씨, 그 아이가 바로. 저는 그가 다음 말을 하길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반드시 되찾으려 하는 존재. 4년 내내 내 것이라고 불렀던 존재. 하지만 그는 차마 마지막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남은 유일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걸음 물러서며 마른 입으로 말했습니다. 마사카, 이이타이 코토와. 강민준 씨가 눈을 감고 두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제 아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어떤 아들이요? 강민준 씨가 눈을 떴습니다. 고통과 찢어지는 마음, 그리고 무력감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준우. 준우는 제 친아들이 아니오. 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두 귀가 윙윙 울렸습니다. 마치 집 한가운데서 천둥이 친 것 같았죠. 강민준 씨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원본 카메라가 든 상자를 든 채 수년간 억눌러온 고통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준 씨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희미하게 떨렸죠. 소미 씨, 아내는 내가 출장 간 사이에 준우를 낳았소. 피곤해서 조산했다고 했지. 난 병원에 없었소.
내가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준우를 데리고 집에 와 있었고 내 아들이라고 했소.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확인해보지 않으셨어요? 그가 먼 곳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아내를 완전히 믿었소. 그녀가 나를 속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그녀가 죽고 나서야 이 방에서 보내지 않은 편지를 발견했소.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편지요? 강민준 씨는 금고에서 꺼낸 봉투를 열어 이미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불안정한 여자의 필체였습니다. 어떤 글씨는 진하고 어떤 글씨는 흐릿했죠.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전 이미 세상에 없겠죠.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키워야 해요. 만약 그 사람이 알게 된다면 아이는 살아남지 못할 테니까.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그 사람이 바로 현수요. 제가 작게 소리쳤습니다. 그럼 준우가 바로 현수가 되찾으러 온 그 아이라는 거네요. 그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소미 씨.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4년 동안 친아들도 아닌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키우신 거군요.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졌죠. 소미 씨, 사람은 핏줄이 아니라 정으로 사랑하는 거요. 내가 진실을 알게 된 날, 이 방바닥에 앉아 밤을 새웠소. 하지만 준우를 보니 그것 많고 착하고 약한 아이를 보니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소. 저는 목이 꽉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난 침묵을 선택했소. 그녀가 저지른 과거를 받아들였지. 하지만 현수가 돌아와 준우를 빼앗아 가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말은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단지 영상을 원해서가 아니라 준우를, 자기 아들을 원해서였다는 거네요. 강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강민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절대 모르게 할 거요. 아이는 그저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 알면 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하숙집 주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 나오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저 아이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그놈이 당신을 찾고 있다고요. 제가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나가서 만나보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문가에 숨어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숙집 주인은 강민준 씨를 보자마자 달려와 긴장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그놈이 어젯밤에 나를 찾아왔어요. 당신 집 주소를 물었소. 계속 자기 것을 숨기면 일을 크게 만들 거라고 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강민준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른다고 했지. 하지만 그놈이 나를 짐승 같은 눈으로 쳐다봤어. 내가 거짓말하는 걸 아는 눈치였소. 그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민준 씨, 그놈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 아이에게 집착하고 있어. 그 아이가 세상에 남긴 유일한 자기 것이라고 했소. 아이가 살든 죽든 반드시 되찾겠다고 했단 말이오.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살든 죽든이라는 말이 제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민준 씨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만 하고 바로 떠났소. 하지만 분명히 당신 집을 오랫동안 지켜봤을 거요. 강민준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돌아서면서도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 이 일 영원히 숨길 수는 없어. 아이를 지켜야 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습니다. 강민준 씨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언가
아주 무거운 결심을 한 듯 차갑게 굳어 있었죠.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가 저를 돌아보며 돌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원본 영상을 보고 마지막 결정을 내릴 거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혹시 아내분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셨나요? 그는 대답 대신 어둠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 영상이 내 의심을 증명한다면 오늘 이 일을 끝낼 거요. 저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현수와 맞서시려는 건가요?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온 남자의 끄덕임이었습니다. 소미 씨, 내가 당신과 결혼한 건 단지 당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소. 준우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했어.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당신이 아이를 지켜줘야 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위험한 일을 겪을 거라고 아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네요. 강민준 씨가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오늘 나는 그 문을 열 거요. 내가 그 문을 연다는 건 진실과 그 배후에 있는 자 모두를 끌어내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이요. 제가 떨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괜찮으실 거죠? 그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소미 씨, 나에게 약속해줘. 무슨 일이 생기든 준우를 먼저 데리고 떠나겠다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이 메어와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맞서요.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고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평온하군. 하지만 소미 씨, 이건 내 과거고 내가 마주해야 할 일이오. 우리는 몇 초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민준 씨는 우리 인생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문턱을 넘어서려 한다는 것을 알리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가장 해가 강한 정오에 원본 영상을 틀 거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그 영상이 진실을 보여준다면요? 강민준 씨가 복도 끝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알게 되겠지. 현수가 준우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증오 때문인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돌이 떨어지는 것처럼 무거운 목소리로 단언했습니다. 만약 증오 때문이라면 오늘이 바로 그가 돌아오는 날이 될 거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정오, 강민준 씨가 진실의 문을 열겠다고 한 그 시간, 하늘은 막지도 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듯 바람만 스산하게 불었습니다. 집에는 아이의 웃음소리도 사람 사는 온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4년간 갇혀있던 비밀의 차가운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강민준 씨는 복도 끝방의 책상 위에 원본 카메라 같은 상자를 놓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긴 숨을 내쉬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노이즈 낀 흐릿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전 아내였습니다. 마른 몸, 풀어헤친 긴 머리, 충혈된 눈. 그녀는 제정신이 아닌 듯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웃다가 울다가 벽에 손을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옷소매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죠.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흉악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온했고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공허했습니다. 그의 전 아내가 그에게 달려가 매달리며 구원을 요청하듯 속삭였습니다. 그가 그녀를 밀어내며 낳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내 아이야. 그녀는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당신에게 줄 수 없어. 당신이 아이를 데려가면 난 차라리 죽겠어. 그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죽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나는 내 것을 되찾을 뿐이야. 다음 장면은 노이즈가 심했지만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와
그의 전 아내의 처절한 비명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매달려 애원하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세게 밀쳤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고 현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카메라는 절망에 빠져 뛰쳐나가는 그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소리쳤습니다. 그에게 알려주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리고 그녀가 안방문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화면은 암전되었습니다. 그곳이 그녀가 살아있던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폭행도, 살해도, 계획된 범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그녀가 극심한 협박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고 아이를 지키려다 이성을 잃고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현수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그런 상태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그였습니다. 강민준 씨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등 뒤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짓눌리는 듯 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말했습니다. 소미 씨, 그녀는 누구도 해치지 않았어. 그저 준우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가 온 마음을 다해 준우를 키우셨잖아요. 그것이 그녀를 온전히 지켜준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마당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부수는 소리도 3번의 노크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땅에 무언가를 내려놓는 듯한 둔탁하고 짧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현수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모자도 쓰지 않고 얼굴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퀭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 천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민준 씨가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바짝 따라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현수는 강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봤겠지. 강민준 씨가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가 비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죽음을 택한 거야.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전부 그 여자가 미쳐서 그런 거야. 강민준 씨는 침묵했지만 그의 얼굴은 터지기 직전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에 왜 온 거죠? 현수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었지만 공허했습니다. 내 것을 되찾으러 왔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준우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낳았지만 피는 내 피야. 민준이 형, 4년 동안 키웠으면 됐잖아. 이제 나한테 돌려줘. 내가 멀리 데려갈게. 이 집에 대한 기억은 아무것도 못하게 할 테니. 그 말에 강민준 씨가 폭발했습니다.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댈 생각 마. 현수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형이 무슨 자격으로. 형 아들도 아니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요? 4년 동안 아이를 내버려 두고 아이 엄마를 공포에 떨게 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당신에게 무슨 자격이 있죠? 현수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강민준 씨가 저와 그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현수, 내가 한 번은 용서했다. 준우 때문에 4년 동안 침묵했어. 하지만 오늘 네가 그 아이에게 손끝 하나 대게 두지 않을 거다. 현수가 주먹을 쥐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형이 언제까지 그 애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난 4년을 참았어. 오늘 데려가겠다. 바로 그 순간 강민준 씨가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폭력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4년 동안 두려움 속에 살았던 한 아버지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을 때 터져나온 본능이었습니다. 첫 번째 타격에 현수가 비틀거렸습니다. 그가 반격하며 강민준 씨를 벽으로 밀쳤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며 말리려 하자 강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소미 씨, 물러서. 두 사람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현수가 강민준 씨의 얼굴을 치료했지만 팔이 잡혔습니다. 그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형은 그 애를 가질 권리가 없어. 강민준 씨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애를 키웠고 사랑했고 아플 때 밤을 새웠어. 내가 그 애 엄마의 정신병으로부터 그 애를 지켰다고. 내가 그 애 아빠야. 현수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한 남자가 자신의 아이에 대해 그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가 손을 풀고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그랬어. 내가 아이를 데려가면 자기가 죽겠다고. 난 단지 아이가 살아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강민준 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아있어. 평온하고 행복해. 그리고 네가 이 아이 인생에서 당장 사라져준다면 늙을 때까지 평온할 거다. 현수는 손에 든 검은 가방을 내려다보더니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색이 바랜 낡고 작은 아이 옷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슴에 대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여자가 하숙방에 이걸 남겨뒀어. 난 그 여자가 나를 위해 남겨둔 줄 알았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강민준 씨를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한텐 아무것도 없어. 이 아이뿐이야. 강민준 씨가 똑바로 서서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우는 내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아니야. 현수, 아이는 아이일 뿐이야. 평온한 삶을 살 자격이 있어. 넌 그걸 줄 수 없어. 한참 후에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은 벼랑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초점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증오도 논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포기만이 남았을 뿐. 그가 가방을 땅에 던졌습니다. 알았어. 갈게. 하지만 기억해. 형은 남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거야. 강민준 씨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 내 아들이니까. 현수는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 보고 지친 눈으로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소리치지도 협박하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골목 끝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준 씨는 차를 몰아 준우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는 그를 보자마자 마치 그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강민준 씨는 준우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들, 아빠, 여기 있어. 언제나 여기 있을게. 준우가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도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저는 눈물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민준 씨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껏 본 중 가장 부드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엄마가 원한다면 아빠는 붙잡아야지. 저는 몸을 숙여 두 부자를 함께 껴안았습니다. 결코 완벽하지 않은 가족이었지만 처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비밀도 위협도 과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이 평생을 바쳐 지키기로 맹세한 단 하나의 존재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떠난 이에게는 온전하지 못한 끝이었지만 남은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족 이야기 채널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 가족 이야기가 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늘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그리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기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